안녕하세요. 이번엔 17번이네요. 행정계획에 관한 겁니다. 벌써 17번까지 왔네요. 20번까지 하려면 20번이 보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기출문제에 관한 것들은 책들도 많고 또 잘 설명된 책들도 있겠죠. 저는 보질 않아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과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셔도 되고, 갖고 있는 책을 보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 같은 생각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에서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화 시키려면 일목요연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는 판례니까 판례의 양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 수험서들의 대부분은 판례가 한 80% 넘을걸요. 이론 설명 간단하게 써놓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서를 보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수험 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선수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제 인생 아니잖아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보다는 부동산 아저씨가 훨씬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정계획이 자세히 설명될 쪽이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주로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잖아요. 거기서 부동산 공법에서 다뤄요. 근데 부동산 공법이 단독 시험 문제로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그게 부동산 중개인에 관한 시험이잖아요. 물론 거기는 법률만 주로 다룹니다. 복잡하고 아주 행정 시행 규칙, 시행령까지 다 봐야 돼요.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주로 행정계획하는 기본적 행위 형식으로,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봐도 그렇게 느낌이 확 안 와요. 왜냐면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축법,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돈. 부동산. 그죠? 굉장히 거기서 민감하게 다루는데 우리는 그냥 개별 법률 보세요. 그러고 개별 법률의 시스템만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외우기는 어렵고 주로 논점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 권리구제 방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권리구제 방식으로. 행위 형질의 처분성을 갖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법성 판단 어떻게 하냐. 그럼 절차다. 그럼 절차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의제 절차. 그죠? 집중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고로 원고 적격에서 거부 처분과 달라붙어가지고 신청권의 문제 할 때 계획보장 청구권이 있느냐 또는 계획 변경 청구권이 있나 이 정도 뿐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행정계획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률이 수없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도 마찬가지로 권리구제 취소성 중심의 사고방식, 그죠? 소송 요건부터 본안 판단까지 하는 머릿속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수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 그죠? 계획질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위반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 결정을 하거나 변경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당연한 규정이죠. 당연한 규정. 그죠? 이제 과거의 법률에는 주민의 위반 변경 신청이 없었죠. 그죠? 법률에 없었죠.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그래서 행정청이 갖는 계획재량의 여지가 줄어드냐, 방식이 바뀌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권리 신장,
절차적 요건의 강화를 의미하지 계획 재량을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 유명한 판례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요새 이제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판례도 많고 도시및 주거환경정지법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판례들이 들떠 쌓여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게 권리구제 즉 행정법에 의한 권리구제 방식에서 약간 뭐라 그러죠? 빠져 있다가 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제 공법 영역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 판례들 그 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초로 하여 주택 건축 정비 사업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하여 확정되어도 이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성력이 없는 행정구역으로서 독립적 행정시험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많이 보셔서 눈에 익은 판례죠. 인가 고시가 되면 주택조합이 인가 고시가 되면 어떻게 먼저 주택조합이 인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주택조합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하면 재건축 조합의 절차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이 판례를 보셔야 돼. 주택조합의 그 뭐죠? 시행 절차들을 모르시고 이걸 보시면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뭐 기본계획 세우고 뭐 이제 대충 뭐 안전시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겠죠. 그럼 조합이 그냥 되면 안 되고 조합이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가 나오면 뭐가 돼? 권리구제 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가를 받으면 이 주택조합이 공법인의 위치를 가져버려요. 공적 주체의 위치를 가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또 사업 시행 계획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또 사업 시행 계획도. 그죠? 거기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뭐냐면 조합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총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그럼 동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죠? 그때 조합총회 하자를 어떻게 다툴 것이냐 이제 이런 복잡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조 법적 지위가 어떻게 돼요? 설립 행위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지면 얘가 공법적 지위를 가요. 즉 행정 주체와 비슷한 유사한 지위를 가져요. 그 사람이 행한 사업 시행 계획이 어떻게 돼요? 처분성을 갖는다는 거. 시행 계획이잖아요. 시행 계획. 언제 어떻게 하고 땅을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도시 및 주거양보 정비법의 기초로 한 사업 시스템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쉬운데 그걸 알고 있지 않냐고 무턱대만 판례만 외우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절차들이나 내용들은 이게 돈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많이 인터넷상에 그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많아요. 공적 페이지도 있고 사적 페이지도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딱 눈에 들어오거나 느낌상 잘 정리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법조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판례 보실 때 제일 어렵지 않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밑에 써 있겠지만 권리구제 의한 방식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지문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3번 보시죠. 장래 일정한 기간 내 관계법령의 규정 신설을 갖춰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적 인자가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그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으로 권리구제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으로 국토위험계획 변경 신청의 권리가 인정된다. 어려운 판례 아닌데 길게 써 있어요. 이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신뢰보호 할 때 이 문제 나왔어요. 2번에 나왔어요. 이 사실관계는. 그때 보여드린 거 이거 기억나세요? 그죠?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고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관할청이 적정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세워질 위치가 국토위원 계획가 용에 관한 변경, 용도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널른 거부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거부했으니까 소송상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부처분이 신청권이 있냐? 요게 문제가 된 거야, 요게. 신청권이 있냐? 근데 원래 없어요, 이 사람은. 원래대로 하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안 해줄 것도 있고, 해줄 것도 있고, 그죠? 원래 국토여행 가는 거면 이제 행정계획에서 신청권이 있으려면 뭐예요? 매개체가 필요하죠? 계획구역 안에 토지라든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해관계상 변경을 다퉈야 돼. 적정 통보를 믿고 들어왔으니까, 그죠?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툴 수도 없어. 권리구조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래, 이제. 판례가 어떻게 돼? 이걸 거부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번처분을 거부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신청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판례죠, 그 판례. 보세요, 이사. 일정 기간에 시설들 같이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 이자죠. 그죠? 이 사이트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지. 그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죠? 주민, 그죠? 일반 제한권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아주 좁은 폭으로 인정하잖아요. 예, 그만큼 형량이잖아요, 넓은 거. 이해관계가 많이 보장해 주려고 안 하니까. 그때 해준다는 거죠. 그때,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서 어떻게 돼요? 신뢰보호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선행위반 후행행위 아니다 이래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본안에 소송 요건은 들어주고 본안 판단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래버린 거죠.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다. 이 두 개 판례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 두 개 판례는. 신청권 인정되는 케이스들이에요. 행정기과 관련해서 신청 계획들이 인정되는 부분이요. 보세요. 도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같이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이죠. 똑같은 원리들이 적용되고, 이제 여기도 보면 문화재 보유국 내 토지 소유자도 이해되세요?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거점들이. 무턱대고 인정되지. 왜냐하면 토지 계획이랑 국토 계획은 기본적으로 되게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돈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신청권, 이해관계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행정계획이 제대로 안 움직였죠? 분쟁하다 끝나겠지. 그래서 소폭으로 인정하는데 직접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 그 중거점을 토지로 주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4번 보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제도에 의한 개인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을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면 얻게 되는 법률상 권리에 기인할 뿐 헌법상 재산 보장으로부터 당연히 절취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이긴 하죠. 왜냐하면 장기 미집행 계획의 실효제도 또는 일몰제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일몰제도. 그죠? 그런 법률들은 권리들이 과연 헌법상의 권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때 보상 규정 없는 거 나대지 관한 부분 중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죠. 그럼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보상 규정을 두든가 이런 제도를 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시시설 결정 해제 등을 두고 있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조치를. 그래서 실효제도가 만들어졌어요. 99년도 10월 28일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2010년 1월 12일 날 이게 만들어진 거죠. 이 계획이 헌법상 계획이냐? 아니 헌법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 재산권 보호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냐? 그래서 이제 48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 당시에는 48조는 아니었고요. 그랬더니 계획 도시계획 실효제도는 있는 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독립에 따라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를 할 것이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보호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아직도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정부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왜? 입법이라는 게 실효제도를 두게 되면 옛날부터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것들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니까 봐준 거죠. 봐준 거. 정부 편을 들어준 거죠. 이런 판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가 문제가 된 케이스죠. 행정개혁은 이래요. 왜요? 워낙 광범위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방식도 끝까지 다투요. 왜? 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그 헌법재판소까지 갔다는 건 이 사람이 소송 비용으로 얼마를 내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다행일 수도 있고요. 행정개혁은 그래요. 뭐 책 내용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판례도 많은데 결국 책 내용 보면 별거 없어. 계획절약, 그죠? 형량명령이 하자. 뭐 그거 왜 별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 그럼 계획보장 청구권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획 존속 청구권, 그죠? 계획 변경 청구권.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계획 변경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신뢰보호 원칙 들어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사정 변경. 그죠?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판례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